이게 뭐지? 혜수가 중얼거렸어요. 낡은 구리선 뭉치가 가죽의 결을 따라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머금은 구리선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대로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혜수는 지갑을 귀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웅웅거림이 느껴졌어요. 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 지갑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은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질문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반응이었죠. 뭔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회장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뭐라고? 조금 전 19살 혜수는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가죽 수선 집안에서 가죽을 손질하며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빗줄기가 후두둑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때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이 동네에 저런 차가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미싱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 유리창 너머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산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삐걱하고 나무 문이 열렸어요. 서늘한 바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바람을 가르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은 칠순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 낡은 공방에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이 양옆에서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여자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공방 안쪽 미싱 앞에 앉은 혜수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한다는 오은수 회장. 혜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이 여자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은수는 말없이 품속에서 비단 손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수의 눈이 그 물건에 닿는 순간 손이 움찔했어요. 그것은 지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당장 가루가 되어 부서질 것 같았죠. 실밥은 대부분 사가 있었고 겉면은 수십 년 된 때가 층층이 쌓여 원래 색이 뭐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낡은 물건을 비단 손수건에 싸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걸 보니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고칠 수 있겠니?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어조였죠. 혜수는 대답 대신 하얀 면장갑을 끼고 지갑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가죽의 결을 살피고 핀셋으로 해진 부분을 아주 천천히 벌려보았죠. 그런데 혜수의 손끝이 지갑의 안감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가죽 안쪽에 있어서는 안 될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혜수는 핀셋 끝으로 조심스럽게 안감을 들쳐 올렸고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죽 사이에 구리선이랑 작은 기계 부품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이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누군가 회장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수행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이 아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죽이나 깁는 애가 갑자기 무슨 추적 장치를 운운합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행원의 차가운 시선과 혜수의 담담한 눈빛이 부딪혔어요. 저희 가게 간판 보셨어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수행원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죠. 혜수 가죽 수선집. 그게 어쨌다고? 혜수가 천천히 일어나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속에서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 간판에는 해수 전파자 겸 가죽수선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예요. 동대문 시장 통해서 고치는 건 뭐든 다 했대요. 라디오, 시계, 가방, 구두. 아버지가 가게 물려받으면서 가죽 쪽만 남긴 거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작업하시는 거 옆에서 많이 봤어요. 은수의 눈이 흑백 사진에 머물렀어요. 1960년대 동대문 시장. 그 시절 은수도 그 골목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해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그 사진 한 장으로 충분했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은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해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할아버지가 고치시던 라디오나 무전기 부품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작고 정교한 건 본 적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진우 씨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진우라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년 전 화염 속으로 사라진 연인. 그 사람이 남긴 유품 속에 자신을 감시하는 장치가 숨어 있었다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수뇌보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은수의 눈동자를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수행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50년 전 물건의 추적 장치라니 말이 됩니까? 이 동네 애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장 경찰을. 기다려. 은수의 목소리가 공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수행원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50년이야. 50년 동안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 죽은 사람 거라고,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온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감시하는 기계였다고. 해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지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해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뭐? 저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해수는 구리선 배열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비슷한 거 보여주신 적 있거든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찾을 때 쓰는 장비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찾는 쪽이랑 찾아지는 쪽이 서로 다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쪽이 있고 그 신호를 받는 쪽이 있다고. 그래서 해수가 지갑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요, 신호를 보내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받는 쪽이에요.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받는 쪽이라고? 네. 누군가 회장님을 쫓으려고 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지갑이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해수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간절했거나. 은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한 게 아니라.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회장님한테 계속 손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야, 나 여기 있어 하고요. 근데 회장님은 그걸 50년 동안 모르셨던 것 같고.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0년 동안 나를 부르고 있었다고?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은수는 비틀거리며 작업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은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곁에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니. 그것도 50년이나. 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이 공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쥔 채 은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장치가 정말 신호를 받고 있는 거라면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장비가 창고에 아직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은수의 눈에 불빛이 켜졌어요.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해볼 수는 있어요. 혜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수는 오랫동안 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50년 넘게 사람을 읽어온 은수의 눈으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수에게는 이 소녀의 말밖에 붙잡을 게 없었어요. 해봐. 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멈춰있던 50년의 시간이 다시 맥박을 치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미식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공간이었죠. 낡은 라디오 부품들과 알 수 없는 기계 조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혜수는 그 사이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주파수 측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50년 동안 보내온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수선집의 낡은 전등이 지직거리며 혜수의 작업대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혜수는 창고에서 꺼내온 할아버지의 장비들을 작업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녹슨 주파수 측정기, 빛바랜 다이얼, 그리고 이름 모를 기계 부품들.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것들이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은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혜수의 손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여나 50년의 기억이 찢어지기라도 할까봐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핀셋을 들어 지갑의 낡은 안감을 아주 조심스럽게 벌리기 시작했어요. 삭은 실밥이 푸석푸석 부스러졌지만 혜수의 손놀림은 흔들림 없이 정교했습니다. 그때 혜수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혜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핀셋 끝에 뭔가 걸려 나왔어요. 바스라질 듯 얇은 종이 조각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들꽃잎 몇 장이 가죽 사이에 곱게 눌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혜수가 돋보기 아래로 종이를 밀어 넣었어요. 은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091105.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9월 11일은 내 생일이고 11월 5일은 그 사람 생일이야. 혜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우리 둘만 아는 숫자야. 은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랬어. 우리 생일을 합치면 세상에 하나뿐인 숫자가 된다고. 어디서든 이 숫자만 보면 서로를 떠올리자고. 은수의 손이 떨리며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연필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직 나만 들을 수 있게 맞춰둔 우리만의 약속이었어. 혜수는 말없이 은수를 바라보았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 위로 20살 소녀의 표정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 장치 만든 분 대체 뭐 하시던 분이에요? 공대생이었어. 전파 쪽으로 천재 소리 들었지. 은수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를 혼자 풀어버리고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것보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더 좋아했어. 맨날 골목 전파사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디오 고치고 신기한 기계 만들고.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구나. 뭐가? 혜수가 구리선 배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아무리 봐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혜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뭔데?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은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작동해? 혜수가 지갑을 들어 보였어요. 회장님, 이 지갑 항상 어디에 넣고 다니세요? 여기. 은수가 가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요? 응. 5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데 넣어 본 적 없어. 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예요. 이 장치 회장님 체온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은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 체온으로? 네. 회장님이 이 지갑을 가슴에 품고 그리워할 때마다 그 온기가 이 장치를 깨웠던 거예요. 50년 동안 회장님 심장 옆에서 같이 뛰고 있었던 거죠. 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를 감시하던 차가운 금속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체온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니. 50년 동안 심장 옆에서 같이 뛰고 있었다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이 주파수로 신호가 정말 오고 있는지. 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혜수는 할아버지의 낡은 측정 장비를 지갑 옆에 가져다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이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어요. 잡음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무언가. 혜수의 손이 멈췄어요. 잡았다. 혜수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진동음이 공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수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갑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비 없이도 손바닥으로 느껴질 정도로. 회장님, 손 내보세요. 혜수가 지갑을 은수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갑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수의 손바닥 위에서 가늘고 일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 소리가 아니에요. 혜수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군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은수는 떨리는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슴에 가져다 대었어요. 지갑의 진동이 은수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 사람의 심장과 자신의 심장이 다시 나란히 뛰기 시작한 것처럼. 진우 씨,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 아직 거기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에게 보내는 말없는 대답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은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위로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어? 혜수가 장비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방향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그럼 됐어. 은수가 지갑을 품에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돼. 혜수도 따라 일어섰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이 장비 다루는 거 저 아니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혜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이 신호 끝에 뭐가 있는지. 은수는 오랫동안 혜수를 바라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혜수가 장비들을 낡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은수는 지갑을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수선집 문을 열자 빗줄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더 이상 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50년 동안 자신을 부르고 있던 신호. 그 신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50년 동안 잊지 않고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1973년의 여름의 진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여름 서울 동대문 시장통의 좁은 골목마다 가죽 삶는 냄새와 기름진 기계 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좌판마다 흥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20살의 은수는 아버지의 가죽 공장에서 갓 잘라낸 자투리 가죽 뭉치를 품에 안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손이 없었어요. 양팔 가득 가죽 뭉치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발끝에 뭔가 걸렸어요. 은수가 휘청하는 사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태엽과 부속품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왔죠. 아, 어떡해. 은수가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버지가 거래처에 전해주라던 물건이었습니다. 고장나면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죠.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파사 모퉁이 그늘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복잡한 회로 기판을 들고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에는 드라이버와 펜치가 꽂혀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부스스한 머리카락. 그런데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어요. 청년이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흩어진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기계를 수백 번 분해하고 조립해 본 사람처럼. 여기 태엽이 빠진 거네요. 이것만 다시 끼우면 돼요. 청년이 능숙하게 부속품들을 정리하며 녹음기를 조립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닫혔어요. 다 됐어요. 청년이 녹음기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은수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저기 고마워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까 태엽이 막 튀어나왔는데. 한번 틀어보세요. 은수가 반신반의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나기 전과 똑같이. 와, 진짜 됐다. 은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청년도 따라 웃었습니다. 소리는요, 한번 내뱉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녹음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파수가 되어서 어딘가를 떠돌다가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녹음기 안에 담긴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은수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은수가 물었어요. 진우요. 김진우. 전파사에서 일해요? 아니요, 저 공대생이에요. 근데 이 동네 전파사 아저씨가 바쁠 때 가끔 도와드려요.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서. 진우가 손에 들린 회로 기판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게 뭔데요? 비밀이에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은수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뜨거운 여름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은수는 가죽 심부름을 갈 때마다 일부러 전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뭐 만들어요? 라디오요. 근데 부품이 없어서 잘 안 돼요. 맨날 거기 앉아서 그것만 해요? 네. 재밌어요. 진우는 언제나 그랬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묵묵히 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물었어요. 진우 씨는 왜 기계를 좋아해요? 진우가 손에 들린 납땜 인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망가지면 망가진 이유가 있고 고치면 고쳐진 이유가 있어요. 사람보다 솔직해요. 그러다 진우가 은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근데 은수 씨도 꽤 솔직한 것 같아요. 내가요? 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은수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고된 하루가 끝나면 동네 뒷산 언덕에 올라갔어요. 진우가 만든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풀밭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왔고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식혀주었죠. 진우 씨, 저기 뭐예요? 은수가 언덕 한쪽에 세워진 이상한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나무 막대기와 구리선으로 엉성하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단파 안테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단파 안테나? 네. 이걸로 신호를 보내면 아주 먼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진우가 안테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보내는 이 신호가 은수 씨를 찾아갈 거예요. 은수가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수는 그 눈을 보다가 괜히 심장이 쿵쾅거려서 고개를 돌렸어요. 서울이 너무 넓어서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요? 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웃었어요. 그럼 내가 찾으러 갈게요. 어디 있든. 그 말을 진우는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은수를 언덕으로 불렀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수가 물었어요. 진우가 내민 건 말가죽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로 지갑 만들어줘요. 지갑이요? 갑자기 왜요? 그냥 지갑이 아니에요. 진우가 씩 웃었습니다. 은수 씨만을 위한 특별한 지갑이에요. 은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진우가 시키는 대로 가죽을 마름질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죽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가느다란 구리선과 작은 부품들을 꺼냈어요. 은수가 만든 가죽 사이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비밀이라니까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이 숫자 뭐예요? 우리 생일이요. 은수 씨가 9월 11일, 나는 11월 5일. 합치면 91호. 진우가 종이를 가죽 사이에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숫자를 주파수로 맞췄어요. 세상에서 이 주파수에 반응하는 건 이 지갑뿐이에요. 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진우가 은수의 손에 완성된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지갑이 떨리면요, 내가 은수 씨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은수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신호를 보낸 거거나. 은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김진우.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 진짜예요.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수의 웃음이 멈췄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한번 해볼래요? 진우가 언덕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은수 씨가 저기까지 가서 기다려봐요. 내가 여기서 신호 보낼게요. 은수는 반신반의하며 언덕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꽤 멀리 걸었습니다. 진우가 손바닥만 하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기다렸어요. 1분, 2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감각. 은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지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김진우, 이거 진짜야. 멀리서 진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은수는 지갑을 꼭 쥐고 언덕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라니까요. 아, 맨날 비밀이야. 은수가 볼을 부풀렸어요. 진우가 언덕가에 핀 작은 들꽃을 꺾어 들었습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진우가 들꽃을 잘 말려 지갑 안쪽에 끼워 넣었어요. 이 꽃향기까지 전파를 타고 전해지면 좋겠다. 진우가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은수는 그 웃음을 보다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난한 두 사람에게 비싼 보석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작은 떨림 하나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가장 위대한 등대였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헤어질 때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수가 공장에서 야근할 때, 진우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실험할 때, 지갑이 떨리면 은수는 웃었어요. 아, 저 바보가 또 나 보고 싶다고 신호 보냈구나. 찬란한 여름이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름은 끝나게 마련이었습니다. 1973년 가을의 끝자락은 유독 서늘했습니다. 은수의 아버지는 밀려드는 수출 물량을 맞추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샘 작업을 강요했어요. 문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창문마다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오늘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은수가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닥쳐. 이번 물량 못 맞추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잠은 죽어서 자. 가죽 본드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장 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매캐했습니다. 직원들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은수도 작업대 구석에서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가죽 마름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은수는 주머니 속 지갑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오늘은 진우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실험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죠. 내일 만나면 뭐라고 해야지. 나 오늘 엄청 힘들었는데 왜 신호 안 보냈냐고. 은수가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지갑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뭐야, 이 시간에 신호를 보내네. 나도 보고 싶었다고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떨림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마치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은수가 지갑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야, 이거?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공장 지하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어요. 전등이 꺼지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은수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며 악을 썼어요. 불이야, 불이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 한쪽 구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노후된 전기 배선에서 튄 불꽃이 인화성 가득한 가죽 창고로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가죽 본드가 폭발하듯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천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겁에 질려 바닥을 더듬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살려줘. 문 열어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은수는 네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이대로 죽는 건가?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손바닥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지갑이었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미친 듯이 거칠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르게 일정한 박동을 내며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은수는 지갑을 꼭 쥐었어요. 진동이 강해지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손에 쥔 지갑만 놓지 않았어요. 진우 씨, 진우 씨가 나를 부르고 있어.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은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은수야.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연기 사이로 진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으름으로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어떻게 여기? 진우는 대답 대신 은수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출구가 어디야? 문이 잠겼어. 자물쇠가. 다른 데로 가야 해. 진우가 은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은수를 감싸 안으며 몸으로 막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두 사람은 공장 뒤쪽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작은 창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창문 앞까지 왔을 때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문은 열렸지만 틈이 너무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은수 먼저 나가. 진우가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 틈이 너무 좁아. 한 명씩 나가야 해. 은수 먼저. 싫어. 같이 나간다니까. 은수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머리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 석가래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진우가 은수를 세게 밀쳤어요. 은수의 몸이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김진우. 은수가 소리쳤어요. 몸을 돌려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잡힐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무와 불덩이가 쏟아지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은수의 손끝이 허공을 스쳤어요. 진우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은수가 절규했어요. 연기와 불길 사이로 진우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으름으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안심한 듯이, 다행이라는 듯이. 은수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멈추지 마. 달려가. 싫어. 안 가. 달려가야 해. 진우가 소리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굉음과 함께 공장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뜨거운 열기에 떠밀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정신없이 굴러서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공장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있었어요.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목재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진우 씨, 은수가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팔을 붙잡았어요. 위험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안에 사람 있어. 놓으라고. 은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공장 건물이 천천히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진우 씨. 은수가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돌아오는 건 불길의 포효뿐이었습니다. 그때 은수가 손에 쥔 지갑을 느꼈어요. 아까까지 미친 듯이 떨리던 지갑이었습니다. 떨림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세차게 울리던 진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가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의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니야. 은수가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멈추지 마. 제발 멈추지 마. 하지만 진동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은수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어요. 손에는 여전히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지갑을.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은수가 눈을 떴을 때 공장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시커먼 잔해만 남은 폐허.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누군가의 무릎에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어요. 진우 씨는요? 진우 씨 어디 있어요? 진우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진우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은수가 깨달았어요. 아니야. 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우 씨 나 구하러 왔잖아요. 나 내보내줬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을 거야. 분명히 나왔을 거야. 은수가 자네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직 뜨거운 제위를 맨발로 밟았습니다. 타버린 나무 조각들을 미친 듯이 뒤졌어요. 진우 씨, 어디 있어? 손바닥이 찢어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와. 제발 나와. 은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진우는 없었어요. 남은 건 재와 자네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갑을. 왜 나를 내보낸 거야?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같이 안 나온 거야? 왜 혼자 남은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울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 지갑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지갑이 다시 울릴 때까지. 은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이후 은수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집념이 되었어요. 은수는 무너진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키웠어요. 멈추지 않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의 가난한 소녀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여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그 낡은 지갑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떨리지 않는 지갑을, 죽은 사람의 유품이라고만 믿었던 지갑을. 은수는 해수의 손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끼며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변두리 골목의 낡은 수선집. 19살 소녀 해수의 손 위에서 지갑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날 밤 멈춰버렸던 바로 그 떨림이. 진우 씨,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야 나를 다시 부르는 거야? 지갑은 대답 대신 계속 떨렸어요. 마치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미안하다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멈춘 줄 알았던 그 사랑의 주파수가 다시 숨을 쉬며 은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은수와 해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비에 젖은 채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양복,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 강치훈, 은수의 조카이자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전무였어요. 치훈이 콧등에 맺힌 빗물을 손등으로 툭 닦아내며 공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치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사회 이사진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치훈의 시선이 공방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낡은 미싱, 먼지 쌓인 선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작업대 앞에 서 있는 19살 소녀. 근데 이런 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대체 무슨 골동품 가게예요?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갑을 가슴에 품은 채 치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훈의 눈이 해수에게로 향했어요. 너는 뭐야? 해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치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됐어. 안 물어봐도 알겠다. 치훈이 해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고모님, 설마 이 애한테 뭔가 속으신 거 아닙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 혼자 사는 집 노리고 별짓을 다 한다던데. 뭐라고요? 해수가 눈을 부릅떴어요. 이보게 아가씨. 치훈이 해수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해수가 고개를 젖혀야 했어요.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을 홀려서 뭘 얻어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엄연한 사기극이야.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치매라뇨? 해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장님이 왜 치매예요? 아까부터 보니까 회장님 정신 멀쩡하시던데요? 어린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치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넌 뭔지 몰라도 고모님은 내가 모시고 갈 거야.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하거든. 병원이요? 응.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중요한 회의는 빼먹고 낯선 곳으로 사라지고
오늘도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어.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치훈이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사회에서 회장님 건강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이러다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은수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영권? 네. 고모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훈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그 눈빛을 읽었어요. 치훈아. 은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네, 고모님.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치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모님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걱정? 은수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내 걱정한 적 있었더냐? 내가 쓰러졌을 때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근데 갑자기 웬 걱정이야? 치훈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고모님, 그때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은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뻔히 알아. 내가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걸 증명하면 경영권 승계가 쉬워지겠지? 치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고모님, 내가 이 바닥에서 50년을 버텼어.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치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대놓고 말씀드리죠. 치훈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걱정하는 척하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가 드러났습니다. 고모님, 저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겁니다. 고모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다만 순순히 주시면 좋게 끝나고 안 주시면 나쁘게 끝나는 거죠. 나쁘게? 네. 치매 진단서 하나면 끝나요. 의사들이야 돈 주면 뭐든 써주거든요. 은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아비도 그랬어. 돈이면 뭐든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치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고모님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창업주 아들이 누나한테 쫓겨나서 외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해. 뭘 했는데요?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비가 쓰레기였다는 것만 알아도. 치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옛날 얘기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늘, 지금 고모님을 모시러 온 겁니다. 치훈이 손가락을 튕기 뒤에 서 있던 사내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님, 순순히 가시죠. 소란 피우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때였어요. 혜수가 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치훈이 어이없다는 듯 혜수를 바라보았어요. 뭐야, 넌? 이분 안 가셔요. 혜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 억지로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치훈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어린애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그래? 여기 내 고모야. 가족이 모시고 가겠다는데 내가 뭔데 참견이야? 저도 지금 이분이랑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인데 제가 일 끝내기 전에 못 가시죠. 일? 무슨 일? 혜수가 작업대 위에 지갑을 가리켰어요. 저 지갑 수리요. 아직 안 끝났어요. 치훈이 지갑을 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거의 썩어가는 것 같은 지갑. 치훈의 얼굴에 경멸이 떠올랐어요. 저게 뭐야?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아니에요.
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한 물건? 치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저런 누더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것 봐라. 고모님 진짜 치매 맞네. 은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치훈아. 네, 고모님. 내 눈에는. 은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의 그 얄팍한 욕심이 이 낡은 지갑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인다. 치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모님,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치훈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모셔. 사내 둘이 은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혜수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비켜. 싫어요. 야, 진짜 다쳐. 상관없어요. 이분 안 보내요. 혜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훈이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어요. 됐어. 걔는 놔두고 고모님만 모셔. 그 순간 혜수가 천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거 보여요? 치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작은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달아놓으신 건데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회장님 억지로 끌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치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거 진짜 작동해? 네. 도둑 들어올까봐 24시간 돌아가요. 치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치훈이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고모님, 오래 안 가요. 이사회에서 뵙죠. 치훈과 부하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수가 혜수를 바라보았어요. CCTV 진짜 작동하는 거야? 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3년 전에 고장났어요.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뭐? 그냥 찍어본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은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회장님이야말로요. 아까 지팡이 내려치실 때 진짜 무서웠어요. 회장님. 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왜? 아까 그 사람 나갈 때 전화하는 거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못 들었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 풀었을 거야. 그럼 빨리 움직여야겠네. 은수가 일어섰습니다. 신호 방향 알아냈어?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충은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가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자. 혜수가 장비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은수는 지갑을 다시 가슴에 품었어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선집 뒷문으로 나섰어요. 골목 끝에 은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은수를 오래 모신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이 아이가 알려주는 대로 가. 혜수가 조수석에 앉아 장비를 꺼냈어요. 주파수 측정기를 지갑 옆에 대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직, 지지직. 잡음 사이로 신호가 잡혔어요. 혜수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에요. 동쪽.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달리며 혜수는 계속 신호를 추적했어요.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외곽을 벗어나 해안가 쪽으로. 이상해요. 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신호가 서울이 아니에요. 자꾸 바다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은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바다? 네. 50년 전에 공장이 불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장 어디 있었어요? 동대문 근처. 서울 한복판이었어. 그럼 왜 신호가 바다 쪽에서 오는 거죠?
은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죽은 곳은 동대문이었습니다. 바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때 백미러에 뭔가 비쳤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은수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검은 세단 2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치훈이네. 은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따돌릴까요? 아니, 그냥 가. 어차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자 소용없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거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죠. 거의 다 왔어요. 해수가 말했어요.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해수의 손 위에서 지갑이 더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기에요. 해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어요. 낡고 허물어져가는 구조물. 이끼와 소금기에 찌들어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건물. 패등대였습니다. 왜 신호가 저기서 오는 거지? 은수가 중얼거렸어요. 진우와 등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어요. 바다 근처에 온 적도 없었죠. 모르겠어요. 해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신호는 확실히 저기서 오고 있어요. 지갑 좀 보세요. 은수가 지갑을 손에 쥐었어요.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강하게, 마치 주인을 만난 것처럼, 마치 5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차가 등대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등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들이 따라와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자. 은수가 말했어요. 해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은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바람을 뚫고 등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미끄러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등대는 가까이서 보니 더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은수의 손 안에서 지갑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드디어 왔구나.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등대 앞에 서자 은수의 심장도 지갑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불렀던 신호. 그 신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해안 절벽 끝에 서자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울렸어요.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패등대는 이끼와 소금기에 찌든 채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는 바닷바람이 핥히고 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녹슨 철문은 바람에 삐걱삐걱 흔들리고 있었죠. 은수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자락을 끌며 등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머니 속 지갑은 이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해수가 측정기를 보며 말했어요. 신호가 완전 강해요. 바로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은수가 등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 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왜 이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진우와 이 등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때 등대 아래 도로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 비용. 사이렌 소리였어요. 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세단들 사이로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서고 있었어요. 젠장! 은수가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치훈이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치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1시간입니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회장님은 지정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은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미친놈이 진짜 경찰까지 동원했네. 회장님, 어떡해요? 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치훈이 확성기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제가 받아온 건 명령서가 아닙니다. 즉시 집행되는 긴급보호 이송 통지예요.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등대 계단 아래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어요. 23시 12분. 대상자 발견 시 현장 보호 후 즉시 이송. 뒤쪽에서는 구급대가 들것을 꺼내 바퀴를 잠그고 있었어요. 치훈이 그 모습을 일부러 은수에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23시 30분에 여기서 신원 확인되면 경찰이 바로 손목 보호 조치 들어갑니다. 도망치시면 겁으로 기록돼요. 혜수가 은수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회장님, 지금부터 40분이에요. 경찰이 계단을 완전히 잠그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알아.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자. 두 사람은 등대 철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요. 비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등대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수가 멈칫했습니다. 잠깐. 왜요? 은수가 철문을 가리켰어요. 자물쇠가 부서진 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끼어 있었어요.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예요? 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은재 만년필이었어요. 캡의 도금이 벗겨지지 않은 채 누군가 매일같이 닦아놓은 듯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건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한 거야. 네. 은수가 만년필을 코 가까이 가져갔어요. 아주 옅은 냄새가 났습니다. 동백기름. 동백기름이요? 응. 진우 씨가 만년필 닦을 때 항상 동백기름 썼어. 이 냄새 그때랑 똑같아. 은수의 손끝에 미세한 기름막이 묻어났어요. 혜수가 문틈을 살폈습니다. 잿빛 먼지와는 다른 깨끗한 리넨 1000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혜수가 그 1000조각을 집어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가 여기서 매일 닦아온 손버릇이에요. 오래된 물건이 아니에요. 최근까지 누군가 이 만년필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은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 은수가 허망하게 읊조리며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혜수가 만년필을 다시 살펴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혜수가 만년필 몸통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거 주파수 번호 같아요. 아마 등대 내부 안테나 설정값인 것 같은데. 혜수가 입구의 낡은 배전반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역시 여기 주파수 설정이랑 똑같아요. 은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갑의 신호가 가리킨 곳은 50년 전 불타버린 동대문 공장 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연고가 없었던 이 외딴 해안가 폐등대였어요. 왜 그 사람이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왜 만년필이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지,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회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시간 없어요. 혜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철문을 밀고 등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쪽 공기는 폐허의 곰팡내가 아니었어요. 방금 닦은 듯한 젖은 걸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회장님, 저것 좀 보세요. 바닥 구석에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발자국이었어요. 누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혜수가 속삭였습니다. 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대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나선형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작은 난로가 있었어요. 그 옆 탁자에는 찻잔 자국이 동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혜수가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위로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영수증이다. 혜수가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날짜예요. 누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50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왜? 대체 왜? 그때 혜수가 책상 위를 가리켰어요. 회장님, 저거요. 책상 위에 빛바랜 설계도와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등대 관리 일지.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밑바닥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빨리요, 회장님. 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은수가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어요.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첫 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3년 11월 3일. 공장 화재가 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수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그녀가 이 신호를 따라올 때까지.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갑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대 전체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어요. 진우 씨, 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갑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치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순순히 나오세요. 하지만 은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도 5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페이지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호를 보냈다. 은수야, 듣고 있니? 은수는 일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매일 신호를 보내며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의 외침이 등대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손에 든 일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그리고 이 일지를 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등대 안쪽의 눅눅한 공기 사이로 낮은 소리가 깔리고 있었어요. 윙, 낡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 소리 들려요? 해수가 속삭였습니다. 응, 뭔가 돌아가고 있어.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해수가 등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책상을 발견했어요. 저기요, 회장님. 해수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해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랍 안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수천 번은 닿은 듯 모서리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노트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구식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일지가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해수가 노트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은수가 다가와 노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다른 노트를 펼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노트에 진우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매일 쓴 거야. 카세트 테이프에는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3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날짜까지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녹음 테이프? 해수가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낯선 목소리가 등대 뒤편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은수와 해수가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부정한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해수가 은수 앞을 막아서며 물었어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진우의 대학 동기였어요. 은수의 눈이 커졌어요. 영철이? 오랜만이네요, 은수 씨.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만이군요. 은수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어요. 진우가 가끔 언급하던 친구, 같은 과 동기, 진우만큼 기계에 미쳐있던 사람.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부탁했거든요. 김 박사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거친 파도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등대를 지켜달라고. 언젠가 은수 씨가 신호를 따라올 때까지. 진우 씨가요? 그 사람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바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을 버텼어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살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그 사흘 동안 진우가 저한테 모든 걸 부탁했습니다. 은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사흘이요? 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저한테 설계도를 넘기고 이 등대 위치를 알려주고 은수 씨한테 전할 말을 녹음했어요. 김 박사가 서랍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녹음이에요. 진우가 죽기 전날 밤에 녹음한 거예요. 은수의 손이 떨렸어요. 들을 수 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날로그 특유의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수야. 진우의 목소리가 등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분명히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니? 테이프 속 진우가 물었어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나 지금 좀 무서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해줬거든. 내일 아침까지 버티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기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나보다 내가 더 걱정돼. 넌 자책할 거잖아. 내가 너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은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자책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너 없이 사느니 너 구하고 죽는 게 나아. 진심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 사실 완전히 죽는 건 아니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장치 기억하지? 지갑 속에 넣은 거. 그거 내가 어디 있든 널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거야. 근데 반대로도 돼. 내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 진우가 기침을 했어요.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신우는 안 죽어. 영철이한테 부탁해뒀어. 내가 만든 송신기를 등대에 설치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달라고. 평생? 은수의 눈이 커졌어요. 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내가 그 신호를 따라오면 이 등대에서 날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몸은 없겠지만 내 마음은 여기 있을 거야. 영원히. 테이프 속에서 진우가 웃었어요. 은수야, 나 지금 웃고 있어. 아프긴 한데 웃을 수 있어. 왜냐면 넌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가 예전에 특허낸 거 있잖아. 그거 수익이 꽤 돼. 영철이한테 신탁했어. 오직 너만을 위해 쓰이도록. 법적으로 다 해뒀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수야, 행복하게 살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 때문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테이프에서 잡음이 커졌어요. 사랑해, 은수야.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어디서든 널 사랑할 거야. 칙.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등대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은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해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거기다 꼼짝 마. 치훈이 경찰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치훈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고모님, 이제 망상은 그만하시고 당장 병원으로 가시죠. 치훈이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은수는 팔을 빼려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치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치훈아. 은수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요? 너는 내 자리를 흔들면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 치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너지고 계시잖아요. 패등대에서 옛날 녹음 테이프 들으면서 울고. 그래.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살아남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불 속에 두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일했어. 은수가 한 박자 쉬었어요. 내가 들이대는 건 내 약점이 맞아. 치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인정하시네요. 그럼 순순히. 하지만 은수가 치훈의 말을 끊었어요. 넌 사람의 죽음을 협박으로 쓰는 놈이야. 그건 약점이 아니라 범죄야. 치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수가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지금 허위 사실로 강제 이송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가져왔다는 이사회 결의서 원본 제출하세요. 위조면 현행범이에요. 경찰 하나가 멈칫했어요. 그게 저희는 전무님께서 주신 서류만 봤는데 원본 있어요? 그건 경찰이 치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치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뭘 그래요? 원본은 회사에 있죠. 사본으로 강제 이송 명령을 집행하려고요? 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적법한 절차예요? 경찰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 내가 보여줄 게 있소. 김 박사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치훈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이게 뭐요? 치훈이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50년 전에 뭘 했는지 아나?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우가 죽기 전에 특허를 여러 개 냈어. 전파 장치 관련 기술이었지. 그거 지금 시가로 치면 수천억 가치가 있어. 치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걸 가로채려 했어. 진우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진우가 나한테 다 넘겼어. 증거도 함께. 치훈이 봉투를 찢어 열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서, 편지, 녹음 테이프 목록. 치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진우의 특허를 가로채려 했던 증거들이야. 전부 다 있어. 김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안 날부터 시효가 시작돼. 그리고 피해자인 은수 씨는 오늘 처음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치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치훈아. 네. 내가 원하는 게 내 자리면 가져가. 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는 자리 없어도 살아. 치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한 짓을 내가 덮으려 한다면. 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공개할 거야. 그리고 넌 내 가족도 내 회사도 아니야. 치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은수가 피식 웃었어요. 아까 내 정신 상태 문제 삼으려던 건 협박 아니었어? 경찰까지 동원해서 강제 이송하려던 건? 치훈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일단 철수하는 게. 그래요, 가세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져온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조면 저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경찰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치훈은 여전히 봉투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치훈아. 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내려갈 곳은 밑바닥이 아니야. 내가 만든 거짓의 책임이야. 그걸 감당할 준비나 해. 치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등대를 나갔습니다. 경찰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철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진짜 무서웠어요. 수고했어. 은수가 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 박사가 서랍에서 뭔가를 더 꺼냈어요. 낡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혜수가 물었어요. 진우가 마련해 둔 거야. 김 박사가 은수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작은 집이 있어.
진우가 은수 씨와의 미래를 위해 지은 거야. 언젠가 은수 씨가 오면 보여주라고 부탁했어. 은수가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손안에서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그 집도 관리했어요? 응. 진우가 부탁한 거니까. 김 박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도 이제 늙어서 얼마 못 살겠지만 약속은 지켰어. 진우 녀석, 이제야 맘 편히 눈 감겠네. 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영철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 친구 부탁이었으니까.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봐. 비가 그쳤어. 은수가 창밖을 보았어요. 정말로 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등대 불빛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해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해수야. 네, 회장님.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을 알겠어. 은수가 창밖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집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기가 진우 씨가 나를 기다리던 곳이야. 해수도 그 집을 바라보았어요. 지갑은 이제 더 이상 미친 듯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고르고 평온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마치 드디어 쉴 수 있다는 듯이. 은수는 지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저 언덕 위 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절벽 위 낡은 등대역, 진우가 남긴 작은 언덕 위 집에는 평온한 아침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은수는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 멀리 서울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눈은 그보다 눈앞 작업대 위의 낡은 가죽 조각들에 더 부드럽게 머물렀어요. 회장님, 차 더 드실래요? 해수가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응, 한 잔만 더. 은수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해수가 따뜻한 차를 따르는 동안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수야. 네.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네. 그러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해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한 달.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치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어요. 업무방해, 강요, 허위신고, 교사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았죠. 김 박사가 제출한 자료와 은수의 진술로 치운 아버지의 과거 비리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결국 치우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공개 사과까지 했죠. 언론에는 치매 프레임으로 회장 끌어내리려 한 후계자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은수는 그 기사를 보고 한마디만 남겼어요. 내가 내려갈 곳은 밑바닥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짓의 책임이다. 그게 은수가 치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해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저 오늘 이거 정리 끝냈어요. 해수가 작업대 위에 노트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남긴 손글씨 설계도와 관리일지였어요. 해수가 한 달 동안 하나하나 정리한 것들이었죠. 다 했어? 네. 근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5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해수가 설계도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이거 지금 특허 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은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천재였거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수가 찻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였어요. 혜수야, 이거 봐봐. 혜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 혜수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임명장이에요? 응. 프리미엄 가죽 브랜드 총괄 실장? 그래.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새로 런칭하는 프리미엄 가죽 브랜드야. 정통성을 잇는 라인이지. 내가 맡아줬으면 해. 혜수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저요? 저는 그냥 수선집 애인데요. 그냥 수선집 애가 50년 된 기계를 되살렸어. 그냥 수선집 애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은수가 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천재야, 혜수야. 그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주고 싶어. 혜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총괄 실장, 대기업의 임원, 화려한 서울의 빌딩숲, 성공의 지름길. 하지만 혜수의 눈은 서류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등대, 작업대 위에 낡은 가죽 조각들, 그리고 진우가 남긴 설계도. 혜수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은수에게 돌려주었어요. 회장님, 죄송한데요. 왜? 저 이거 못 받겠어요. 은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연봉은 더 올려줄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요, 화려한 새 물건을 파는 디렉터보다. 혜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낡은 마음을 수선하는 지금의 제가 더 좋아요. 은수가 혜수를 바라보았어요. 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잖아요. 진우 씨가 회장님만을 위해 만든 거요. 혜수가 설계도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걸 상업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건 사랑이지 상품이 아니니까요. 은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넌 어떡할 건데? 여기 있을래요. 혜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곁에서 이 공방 지킬래요. 여기서 길 잃은 사람들 낡은 지갑 고치고 그 안에 담긴 사연 들어주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은수는 한참 동안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9살. 자기가 20살이던 때가 떠올랐어요. 동대문 시장통에서 가죽 뭉치를 안고 뛰어다니던 시절. 진우를 처음 만났던 그 여름. 그때의 자신도 이랬을까요? 이렇게 눈이 맑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을까요? 알았어. 은수가 서류를 도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감사해요, 회장님. 고마워하지 마. 은수가 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수도 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작업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5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지갑. 이거 이제 어떡할 거예요? 혜수가 물었어요. 은수가 지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갑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쉬지 않고 울리던 진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혜수가 측정기를 가져다 대보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신호가 멈췄네요. 응.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을 다 한 거겠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은수가 지갑을 가슴에 품었어요. 근데 이상해. 뭐가요? 지갑은 안 떨리는데 내 심장이 떨려. 은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 씨 심장이랑 하나가 된 것 같아.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아. 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장님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은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등대 불빛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 오늘 하나 만들었어요. 혜수가 일어나 창가에 세워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나무 간판이었어요. 뭐야, 이거? 간판이요. 공방 문 앞에 걸려고요. 혜수가 간판을 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을 수선해 드립니다. 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쁘다.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혜수가 간판을 들고 공방 문 앞으로 나갔어요. 은수도 천천히 따라 나갔습니다. 혜수가 문 옆 기둥에 간판을 정성스럽게 걸었어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간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닷바람에 간판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됐다. 혜수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은수가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기억을 수선해 드립니다. 그 글씨가 노을빛에 물들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수야. 네. 우리 같이 일하자. 네. 혜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계자 정리하고 이사회 넘기고 다 끝났어.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진짜요? 응. 근데 혼자 심심하잖아. 너랑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혜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가게 열자. 손님 오면 내가 수선하고 나는 옆에서 차 끓이고. 회장님이 차 끓여요? 왜 못할 것 같아? 아니, 좀 상상이 안 돼서. 혜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며 밤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혜수는 공방 문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앞에는 작업대를 펼쳐놓았습니다. 혜수가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뭐해요? 연습이요. 내일 손님 오면 바로 수선해야 하잖아요. 벌써 연습해? 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기술은 하루라도 안 하면 녹슨다고. 혜수가 낡은 가죽 조각을 꺼내 바늘을 꿰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해볼까? 네. 나도 옛날에 가죽 다뤘어. 손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은수가 작업대 위에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혜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회장님도 할 줄 알아요? 50년 전에는 꽤 잘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은수가 서툰 손놀림으로 바늘에 실을 꿰려 했어요. 몇 번 실패하다가 겨우 성공했습니다. 됐다. 은수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와, 진짜 되네요. 혜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가죽을 바느질하기 시작했어요. 드드득, 드드득. 바늘이 가죽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등대 불빛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며 하늘을 날아갔어요. 은수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진우 씨, 은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나 여기 있어. 당신이 만들어준 곳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창문이 살랑 흔들렸어요. 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이제 등대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며 두 사람의 일상 속에 아름답게 수선되었습니다. 기억을 수선해 드립니다. 그 간판 아래서 은수와 혜수는 누군가 가져올 낡은 기억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바늘을 잡았어요. 밤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